안녕하십니까, 도종면입니다. 여당과 제1야당이 서로 상대당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대변인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안을 두고 둘을 싸잡아 비난하는 중간지대에 서야 할 것인가? 보도 일선에는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평가의 크기는 다를지언정 발언에 대한 평가, 또 대응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은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장을 나올 때의 표정. 일부 언론은 개선 장군 같았다고 했습니다. 고성과 삿대질, 몸싸움으로 볼썽사나운 상황을 만든 한쪽 책임자로서 과연 적절했는지 묻게 됩니다. 오늘 더 뉴스는 이 사안 외에도 이명박, 정준영, 디지털 성범죄, 소득공제와 취업자 수, 또 5G 등의 뉴스 키워드에 주목합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내일 오전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혐의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조사에 앞서 정 씨의 휴대전화 수리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가수 승리 그리고 단체 카톡방에 함께 있었던 유리홀딩스의 유모 대표도 내일 경찰에 소환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 파문이 여야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고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맞제소하기로 했습니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전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억제를 위해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 교육을 허용하는 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13개월 만에 2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보건과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1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다스 비자금 횡령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재판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활짝 웃었습니다. 조금 전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하는 상황에서 연출된 장면이었습니다.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처음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모았습니다만 이번에도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오늘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대겸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조금 전 화면을 보니까 이명박 연호도 나오고 이 전 대통령 표정이 밝더군요.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30분 전쯤 이곳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취재진이 몰렸지만 차량이 도착한 장소부터 승강기 입구까지 경찰과 경호인력 등이 기자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쳐 법정 안으로 향했고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미리 나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외치는 측근들을 향해 반가운 듯 가벼운 눈인사를 보냈을 뿐입니다. 조금 전부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증인으로 예정된 이팔성 전 회장은 자리 청탁을 위해 이 전 대통령에게 수십억대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뇌물을 건네는 과정이 상세히 담긴 이 전 회장의 비망록은 이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건강 문제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해 오늘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회장의 불출석으로 증인 신문 과정이 생략되면서 오늘 재판은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석 전에도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지연됐고 결국 보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주 금요일 이팔성 전 회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 5명에 대해 홈페이지에 소환 공지를 하면서 강제 구인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앞서 증인들의 불출석 사유 대부분은 소환장이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는 의미의 폐문부재였습니다. 재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소환 공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인들은 소환장을 전달받은 셈입니다. 앞으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전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를 살펴본 뒤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는 15일 증인으로 채택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소환장을 전달받은 상태로 아직까지 출석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이팔성 전 회장의 불출석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줄줄이 예정된 증인 출석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성관계 몰카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까지 한 가수 정준영 씨가 오늘 새벽에 사과문을 냈습니다.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문화부입니다. 네, 어제 공항 입국 때는 아무 말이 없었다가 새벽에 사과문을 냈다. 자, 일단 어떤 내용이 사과문에 담겼습니까? 네, 정준영 씨가 소속사를 통해서 사과문을 전달했는데요. 오늘 새벽 0시 반쯤 넘어서 저도 이 사과문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정 씨는 세간에 알려진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동의 없이 여성을 촬영했고 대화방에 또 유포했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흉측한 진실을 맞이하게 된 피해자들과 분노를 느낄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기관 조사에 거짓 없이 성실히 임하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네, 정 씨의 사과문은 개인 입장일 테고요. 정준영 씨 소속사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정준영 씨 소속사 메이커스 측은 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늘부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다만 정준영 씨가 사과문에서 밝혔듯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승리 씨 소속사 YG 역시 앞서 은퇴를 선언한 승리 씨의 전속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대대적인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임직원과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어제 정 씨 입국 상황도 좀 물어보죠. 취재진이 얼마나 몰렸습니까? 네, 아무래도 국민 관심이 높다 보니 입국장에 굉장히 많은 취재진이 모였습니다. 대략 70여 명이 넘는 수였는데요. 어제 오후 6시쯤 정준영 씨가 모습을 공항에 드러냈고요. 피해 여성에게 한마디 해달라, 불법 영상은 왜 촬영했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경호원들이 취재진을 밀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고개를 숙인 데다 모자를 푹 눌러써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는데요. 취재진에게는 한숨 쉬듯 짧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의미 있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카카오톡 내용 저거 사실입니까? 영상 몰래 찍어서 올리신 거 맞습니까? 네, 이후 공항에서 승합차를 타고 이동한 정 씨는 강남의 한 아파트 앞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자, 폭행 사건이 발단이 된 버닝썬 수사가 승리 씨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다른 연예인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일단 승리 씨와 정준영 씨는 그동안 자신의 SNS에 연예계 인맥들을 자랑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친구 리스트가 곧 데스노트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친한 지인들은 빨리 선긋기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앞서 용준영 씨나 FT 아일랜드 최종훈 씨 등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FT 아일랜드 이종현 씨 역시 정준영 씨와 오래전부터 연락을 하고 지낸 건 사실이지만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에서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를 황금폰이라고 표현했던 지코 씨는 지인 연락처의 목록을 봤을 뿐이고 연락한 지가 오래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여러 연예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이른바 정준영 리스트다, 승리 리스트다. 이런 미확인 정보 때문에 2차 피해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네, 오히려 성관계 동영상 유포 의혹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면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유명 걸그룹이나 배우들의 실명까지 거론된 사설 정보지까지 나돌고 있는데요. 이에 JYP는 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배우 이청아 씨와 정유미 씨도 악성 루머에 대해 대대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하게 말했는데요. 두 사람은 SNS를 통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짧은 글을 올려 팬들의 우려를 덜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불법 동영상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정준영 씨와 또 성접대 의혹을 받는 승리 씨가 내일 경찰에 출석합니다. 경찰은 정 씨의 휴대전화 수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박광열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 압수수색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아직 종료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몰카피소 당시인 지난 2016년 휴대전화를 수리했던 서울 강남의 한 사설 수리업체에 오늘 오전 수사관 10여 명을 보냈습니다. 서류와 같은 실물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만큼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앞서 확보한 자료가 실제 업체에서 나온 것이 맞는지 보안값 수치 등을 대조하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은 승리 씨와 정준영 씨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승리 씨는 사흘 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뒤 처음으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 건데요.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강남의 한 클럽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과 관련해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준영 씨도 내일 경찰에 소환됩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가 조작 가능성은 매우 작지만 사본이니만큼 정 씨의 원본 휴대전화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는데요. 다만 정 씨가 사과문에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해 SNS 대화방에 유포했다는 부분을 인정한 만큼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준영 씨는 지난 2016년, 그러니까 2년 전에 불법 동영상 촬영과 유포 혐의로 입건됐다가 무혐의를 받았고요. 또 불과 몇 달 전에도 경찰이 조사를 진행했던 사실이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하순쯤 경찰에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정 씨가 몰래 촬영한 영상물이 모 휴대전화 기록물 복구업체, 사설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 중인 업체와 같은 곳인데요. 경찰은 검찰에 당시에 2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주장도 없고 제보자가 직접 동영상의 존재를 본 것도 아니어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만일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면 관련 자료를 보다 빨리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버닝썬 관련 수사에도 경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경찰은 유착 고리로 지목됐던 전직 경찰 출신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재차 신청했습니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된 바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고 오는 금요일 법원의 판단만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 씨는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경찰과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강 씨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버닝썬 이모 공동대표 자택에 방문을 한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열입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지인과 공유한 가수 정준영 씨. 본인이 시인한 이 사건은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우리 사회는 제대로 대응을 해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몰래 다른 이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전시한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허락 없이 유포한 경우를 금지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지난 10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10년 대비 2015년 발생 건수는 7배, 그 이후에도 증가해왔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확산으로 촬영과 유포가 용이해졌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여론이 신고와 수사를 견인한 측면도 있습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촬영보다 유포 피해의 비중이 조금 더 컸습니다. 물론 유포 피해를 본 사람은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포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불법 촬영 피해자였습니다.
매년 수천 건, 최근에는 한 해 10,000건 가까운 피해 사례가 발생했지만 처벌 수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불법 촬영으로 법정에 선 가해자는 7천여 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는 8.7%에 불과했습니다. 정준영 씨가 과거 비슷한 일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았던 것처럼 죄질에 비해 처벌이 미약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사실상 범죄 행위지만 법의 미비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법의 사각지대 우려도 높습니다. 기성 음란물의 피해자 사진을 합성하는 경우 촬영자와 무관한 자가 유포를 했을 경우에는 성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볍게 처벌됩니다. 때문에 정준영 씨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를 느슨하게 처벌해온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대변인 발언을 놓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한국당 역시 홍영표 원내대표를 맞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원내 1, 2당이 서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맞제소하는 일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파장이 잦아들기는커녕 점점 커지는 모습인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촛불혁명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태극기 부대가 써준 연설문 같았다거나 문재인 정부가 망하는 것만 이익이 된다는 초보적이고 저열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정권을 놓친 뒤 자포자기한 느낌의 발언이라 측은하다면서 앞길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발언이 극우와 반평화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는 혐오 정치이자 목리라며 한국당은 냉전 수구 세력의 구태에서 벗어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짜 뉴스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선동의 정치, 혐오의 정치를 하겠다는 목리입니다. 한국당이 눈치를 봐야 할 것은 태극기 부대가 아니라 우리 국민입니다. 네, 이에 한국당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표 연설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홍영표 원내대표를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맞불 작전인 셈인데요. 오후에도 논의를 이어가면서 다른 민주당 의원들을 추가로 제소할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가 과거 독재 시절로 회귀한 것 같아 놀랍다면서 좌파 독재 정권의 의회 장악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 대변인, 뉴욕타임즈는 김정은 에이전트라고 했다면서 외신 보도에는 한마디 못하다가 제1야당 원내대표만 겁박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당사자인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품격을 말했는데 제소하는 건 견강부회라며 국민 입을 틀어막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아우성에 전혀 관심도 없고 이야기조차 들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선과 오만의 민낯을 민의의 전당에서조차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민주당은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한심했다며 대통령의 충성 경쟁하는 모습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꼬집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나 좌파 포로 정권 같은 언어는 정치적 금도를 넘었다며 품위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손 대표는 어제 거대 양당의 모습은 막말과 고성, 몸싸움으로 얼룩진 구태 정치였다며 언제까지 그 싸움을 지켜봐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가 싸우는 와중이지만 일부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더군요. 어떤 법안들입니까? 네,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3월에야 겨우 막을 연 국회 오늘은 여야가 미리 합의했던 무쟁점 법안 9개를 처리했습니다. 그 가운데 8개가 미세먼지 관련법인데요. 먼저 대중에 와닿는 내용, 앞으로는 일반인도 LPG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만 살 수 있었죠. 아무래도 LPG 차량이 경유나 휘발유 차량보다 미세먼지를 덜 뿜기 때문에 공기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미세먼지
민영화공제는 앞으로 사회 재난으로 규정되는데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수 있고 원인 제공자에게 피해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 정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강제했습니다. 또 학부모들의 관심 뉴스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 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법은 선행학습을 금지하죠. 여기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 후 학교 과정을 예외로 두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여야의 정쟁으로 3월 개학 이후 법안이 처리돼 1학기에 적용되지 못하면서 늑장 처리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정부와 청와대 민주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시사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정청이 서둘러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죠. 권준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결국 3년 더 유지하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당정청 협의 결과를 조금 전 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이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이 오는 2022년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영되어 온 점을 고려해 일몰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 공제율이나 한도도 현행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 1999년 이 3년 기한으로 처음 생긴 뒤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2, 3년씩 계속 연장됐습니다. 마지막 일몰 연장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례적으로 1년만 더 늘려서 원래 올해로 끝나게 돼 있었습니다. 자, 괜한 논란이 있었던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논란이 된 건 최근 홍남기 부총리의 축소 시사 발언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었는지요? 네, 이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의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간에는 제로페이와 같은 모바일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한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었는데 김정우 의원은 제로페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홍남기 부총리의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4일 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나왔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제도는 이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게 됐는데 이 당정청이 서둘러 일몰 연장을 결정하면서 논란을 진화한 겁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질문도 나왔는데 일단 3년 연장만 결정하고 이 장기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속 연장할 게 아니라 기본 공제로 만들어서 쭉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13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네, 26만 3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폭입니다. 지난해 1월에 33만 4천여 명 증가한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폭입니다. 지난해 7, 8월에는 수천 명 수준까지 떨어졌고 올해 1월에도 1만 9천여 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일자리로 많이 공급된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가량 증가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또 농림어업 취업자도 12% 가까이 늘면서 취업자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만 명 넘게 줄면서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60대 이상 취업자는 39만 7천 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2만 명 안팎씩 줄었습니다. 실업자는 130만 3천 명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세 번째로 많았고
15살에서 29살 청년층의 확장 실업률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포인트 상승한 24.4%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숙박 음식업 취업자가 소폭이나마 21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월 취업자 증가폭이 13개월 만에 20만 명대로 회복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고용시장의 개선 흐름이 확고해질 때까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 지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정책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취약한 부분에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꼭 반년이 지났습니다. 대출 규제와 종부세 강화 등 강력 처방으로 집값은 일단 잡았습니다. 하지만 관망세가 길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입니다. 미군 부대 이전에 따른 공원 조성 등 개발 호재로 지난해 가을까지 3년여 동안 집값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전용 면적 99제곱미터짜리 호가가 여전히 18억 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매매 거래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최근 넉 달 동안 매매 거래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분들은 용산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은 가격 조정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인들은 집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가격은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빠른 속도로 줄었습니다. 집을 사려는 심리, 이른바 매매 수급 지수도 6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9.13 대책 이후 부동산에 대한 기대 심리가 꺾이면서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봄철 성수기가 왔지만 주택 소비자뿐만 아니라 주택 사업자의 기대감도 낮은 상황.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건설사들의 기대치를 나타내는 이번 달 주택 사업 경기 실사 지수는 전달보다도 떨어졌습니다. 봄 이사철 계절적 성수기를 앞두고 있지만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이사철 성수기 느낌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의 대책과 그리고 공급량에 따라서 지역별 양극화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와 잠시 숨 고르기를 한 뒤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면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종부세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은 거침없이 실조하던 집값 고공행진을 일단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절벽이 지속하는 등 꽉 막힌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수요가 많은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하락해 실수요자들이 가격 하락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달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가 시장 흐름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기 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급 측면에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공급 물량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도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처럼 정부는 이딴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월간 아파트 값은 9.13 대책 발표 이후 4개월 동안 0.89%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직전 4개월 동안 3.25%, 직전 1년 동안 9.18% 오른 것과 비교하면 아직 하락폭이 미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시세보다 수억 원 이상 떨어진 급매물이 거래된 곳은 대부분 강남 재건축 등 투자 수요가 몰렸던 곳입니다. 반면 지은 지 10년 내외의 일반 아파트는 실수요가 많다 보니 급매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가격 낙폭도 크지 않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 소식에도 불구하고 매수 대기자들이 실제 가격 하락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재건축 단지나 고가 아파트 위주로 매매 가격이 하락했고 일반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크지 않은 데다 오히려 뒤늦게 오르면서 9.13 대책 이후 고점을 형성한 곳도 있습니다. 상승기 때 급등세를 보인 것에 비해 하락장에서는 완만한 하락 곡선을. 전문가들은 당분간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가 시장 흐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유세 부과 기준인 오는 6월 1일 전에 집을 팔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 등이 높아져 보유세 부담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다만 집주인들이 증여나 임대사업 등록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규제 지역 내 강력한 대출 규제로 매수자들이 돈 빌리는 것도 쉽지 않은 만큼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긴 어려울 거란 분석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올봄 첫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꽃샘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밤부터 중부지방에는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날이 좀 쌀쌀해졌다고요? 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5도에 머물고 있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으로 느껴지는 쌀쌀함은 이보다 더한데요. 그래도 찬바람 덕분에 전국의 대기질은 좋음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꽃샘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광주와 대구 영하 1도, 평양은 영하 3도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꽃샘추위가 금세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10도, 대구와 부산 13도, 광주 14도, 금강산은 12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밤부터 중부지방에는 눈이나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금요일인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함께 내려졌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화재의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말이 아닌 행동이 중요하다며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말로 하기는 쉽다. 우리는 행동만을 가치 있게 본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텍사스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한 말입니다. 이어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행동이고 그것만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얻기를 바라는 바라고도 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불발로 끝난 뒤 후속 협상을 모색하면서 북한의 구체적이고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제재 전선도 환기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대여섯 번이나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하노이에서 내민 제안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변 핵폐기에 상응해 사실상 전면적인 제재를 요구한 것은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비건 대북 특별대표도 전날 같은 맥락의 언급을 하며 북한의 일괄 타결식 빅딜을 촉구했습니다. Nothing can be agreed until everything's agreed. That's a clear principle that has permeated our negotiations on both sides with the North Koreans.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볼턴 국가안보부 장관이 대북 압박 전선에 선봉에 선 뒤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북한을 옥죄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완전한 비핵화 뒤 북한의 밝은 미래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일괄 타결로 방향을 선회한 미국과 단계적 해법을 고수하는 북한 사이 비핵화 협상은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북한 매체들이 연일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미국을 향해 단계적 동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부분적 제재 해제 요구는 가장 현실적이고 통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움을 남긴 이번 회담 결과는 미 당국자들의 과감한 결단 없이는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침묵하던 북한 매체들은 지난 11일을 기점으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단계적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조건을 담은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부결된 지 8주 만에 또 부결됐습니다. 이번 달 말에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관계를 끊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지 우려됩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밤에 가까스로 EU 집행위원장을 설득해 이른바 안전장치를 보완하고 돌아온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이번만은 브렉시트 합의안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의원들에게 쉰 목소리로 호소합니다. Is that if this vote is not passed tonight, if this deal is not passed, then Brexit could be lost. 그러나 이번 2차 승인 투표도 부결입니다. 1차 승인 투표가 부결된 지 8주 만입니다. 안전장치가 사실상 수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영국이 브렉시트 후에도 EU 관세 동맹에 무한 종속될 것이라면서 많은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Not one single word has changed. Mr. Speaker, in terms of the substance, literally nothing has changed. 영국이 EU의 동의 없이 안전장치를 종료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수단이 없다는 제프리 콕스 영국 법무상의 법률 검토 결과도 부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3차 승인 투표는 없고 연일 2건의 의회 표결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영국이 오는 29일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의회 표결입니다. 만약 의회가 노딜 파국만은 피하자는 결정을 내리면 이튿날에는 브렉시트 기일을 연기하는 방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연기를 결정하면 EU는 7월까지 수용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좌파란 표현을 10번 이상 사용을 하고 종북이란 표현까지도 쓰고 정권을 놓친 뒤에 거의 자포자기하는 그런 발언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당을 할 때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악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참 참담한 생각이 들었는데 전당대회 때 하던 그런 모습을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걸 보고서 정말로 앞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로 앞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이 여당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뒤닫는 정부 여당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선과 오만의 민낯을 민의의 전당에서조차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윤리제소는 한마디로 경강부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 대통령의 품격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윤리제소를 하는 것에 정말 납득되지 않습니다. 야당 원내대표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야당 원내대표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원내대표 연설을 할 때 그 없는 품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원내대표 발언으로서 정치적인 근도를 넘었습니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좌파 포로 정권이라는 하는 언어는 일반 국회의원으로서도 써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집권 여당이 인내심과 조그만치의 포용성도 없는 모습에 국민은 기가 찼을 것입니다. 국가원수 모독죄 운운하며 대통령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으면서 충성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국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국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국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렵게 문을 연 3월 임시국회 역시 협치보다는 대치가 두드러집니다. 어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김정은 대변인 발언은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이런 상황을 예상 못했는지 아니면 예상을 하고도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인지 또 그렇다면 기대한 효과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집니다. 국내 현안부터 남북미 관계까지 복잡한 전국 훈수 들어보겠습니다. 여의도 훈장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이 파장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김정은 대변인이다, 수석 대변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 보도와 정당 대표의 대국민 상대 국회 연설은 구분돼야 되고 좀 지나쳤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한 말이 이겁니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이제 발언상으로는 인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할 말을 넣은 거예요. 본인의 그렇죠. 말을 저기다 집어넣은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의 주장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9월에 그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었고요. 또 국내 언론도 관련 보도들을 이제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상황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인데요. 제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탑 스포크맨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조선일보가 이 보도를 받아서 사설에 실었습니다. 사설 제목이 외신 문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신 인용이라지만 반발이 불보듯 뻔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했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더 했거든요. 사랑한다. 만난다. 이 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저렇게 한 것은 정치적으로 자기의 입지를 좀 살리고 특히 황교안 대표가 취임해서 지지도가 올라가니까 이 보수를 좀 결집해보자라고 하는 목적하에서 저런 얘기를 했겠지만은 저는 민주당도 잘못 대응했습니다. 대응은 잘못됐다. 좀 항의하고 그대로 들었으면은 언론과 국민이 나경원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비난했을 거예요. 역풍을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과잉 대응을 해가지고 나경원 대표를 욕 만들어주고 나와서 쫙 손들고 이런 오만하게 한 것은 결국 시시비비로 양비론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경원 대표의 저런 발언은 극소수의 극우 보수 인사들에게는 호응을 받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저건 아니다. 대통령한테 저런 건 아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오면서 했던 포즈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노린대로 민주당이 반응을 해줬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해서 저런 제스처를 했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공했다라고 하지만은 마치 한국당의 전당대회에서 태극기 부대가 2%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이 전당대회장을 휩쓸었지만은 국민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거든요.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노렸지만 노린 기대 효과가 크진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한국당 내부를 좀 축소해서 보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투톱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황교안 대표의 존재감은 이번 일로도 조금 더 낮아진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이제 원체 나경원 대표가 물론 황교안 대표의 컨벤션 효과도 있었지만은 가렸거든요. 그렇지만 역시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치는 원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가 존재감을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밝히겠다. 그래서 쇼잉 한 게
좀 황교안 대표로서는 좀 아플 겁니다. 아, 황교안 대표로서는 같은 당이지만 좀 아플 것이다. 아, 그렇죠. 예. 정치는 같은 당이건 뭐건 경쟁하는 건데 예.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뭐 윤리위에 나 원내대표를 제소도 했고 또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분석이면 사과할 이유가 없겠네요. 사과는 하지 않겠죠. 지금까지 과거의 대변인 등 과격한 발언을 해가지고 사과한 적 있지만은 예. 원내대표가 당대표 연설을 해가지고 사과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윤리위 제소한 것도 예. 사실 어떤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예. 정치적으로 어떻게 국가 원수에 대해서 금도를 지키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부각시키는 의미가 더 크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한국당의 맞제소 역시 같은 의미일 거고요. 그렇죠. 뭐. 네. 네. 그러면 어쨌든 한국당이 제소할 게 뭐 있어요?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방해했다 이거군요. 네. 그거 방해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어쨌든 간에 일이 벌어졌고 지금 두 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것이 풀리는 계기가 있으려면 뭐 사과를 하든가 뭐 이래야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유야무야 될 겁니다. 제 경험으로 그냥 시간이 봐서. 지나면서? 그렇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미 네. 그러한 당내에서는 있었지만 국회 내에서는 본회의장에서는 아무런 소란 없이 잘 진행되더라고요. 오늘 법안 처리가 된 것도 이제 그렇죠. 같은 맥락이라는 예, 것이죠? 제가 법사위 참가해서 네. 10개 법안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네. 사개특위에서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후임으로 이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는데 아무런 불상사가 없었어요. 아,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여야 대립상은 국회의 어떤 실질적인 흐름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물론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은 네.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고 또 한국당에서 지금까지 7, 80일을 네. 국회를 거부해가지고 겨우 정상화된 국회인데 지금 현재 민생 경제나 산적한 국정을 두고 예. 또 보이콧하기는 힘들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자, 좀 더 구체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여야 사당이 한국당 빼고 단일화를 만든다고 하는데 막판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나 거기에서 조금 의견을 내는데요. 네. 이건 어차피 정개특위나 사개특위나 예.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가려면은 네. 조금 더 진통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예. 일단 패스트트랙으로 상정시켜 놓고 그 사이에 더 논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자 했기 네. 때문에 결국 사당은 잘 합의해서 패스트트랙까지는 갈 것이다. 예. 그리고 한국당도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예. 함께 타협안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른미래당이 이른바 이제 신중론이 나오면서 이제 합의가 안 되나 이런 뭐라고 할까요? 전망도 있던데 합의는 된다. 저는 뭐 손학규 대표가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네. 잘 합의를 이루어질 것이다. 단 이제 바른미래당의 구성원이 전에 이제 미래당 출신, 네. 즉 한국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분들과 또 국민의당 출신, 민주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분들이 혼숙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굉장히 이념적 갈등과 시국관이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로서는 양 세력을 잘 포용해서 나가야 되니까 예. 때로는 좀 어리숙한 그런 말씀을 하지만은 결국 국민 여론이 선거제도를 개혁해라 예. 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국민을 이기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결국 잘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정원은 합의가 됐고요. 네. 225대 75. 네. 근데 그 75석의 비례대표제를 100% 연동제로 할 것인가? 지금 뭐 민주당은 준 연동제 예. 한 50% 정도. 예.
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이제 100% 연동제를 해야 된다는 예. 입장인 거고요. 예. 그럼 정의당도 민주당 안을 받아들였고. 네. 왜 준연동형에 동의하셨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예. 그러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물론 좋은 제도이지만은 정치는 대화와 협상의 결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대 제1당인 민주당에서 그러한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네. 그 안을 받아서 조금씩이라도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자. 예.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손 대표 바른미래당도 그 준연동형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군요. 그렇게 설득해 나가야죠. 예. 지금 함께 다른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같이 올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안의 규모는 좀 정해졌나요?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뭐 공수처법, 뭐 이런 법들을 국정원법 예. 등 이런 법들을 같이 함께 가자라고 했는데 어제 네. 국정원법은 실질적으로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연기를 하자 예.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이 정권이기 때문에 개혁의 길로 가야 되고 네. 지금 여기도 바른미래당이 약간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합의해서 설득해서 함께 가야 된다. 네. 지금 만약에 개혁을 거부하는 한국당과 함께 갔을 때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무슨 말로 또 총선에 출마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민주평화당에서 주장했고 물론 뭐 5.18 망언파동 때문에 뭐 여러 정당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역사 왜곡 처벌법 이른바 그 법안은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안 들어갑니까? 예, 그것도 포함시키자 네. 하는 의견이 있지만은 원체 한국당에서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예. 정상화를 위해서 그 원내 대표들이 지도부가 네. 어떻게 합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네. 개인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면 뭐 당장도 그렇고 만약에 패스트트랙 들어간 다음에도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한국당이 결국은 논의 테이블로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까요? 글쎄요. 그것은 장담할 수 없지만은 국민 여론을 의식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예.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체 네. 반개혁적인 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장담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가능성을 두고 설득을 계속해야 된다. 예. 또 그리고 국민 여론을 가지고 압박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럼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전에는 협상이 안 들어오겠군요. 지금 현재는 난망합니다. 네. 그 패스트트랙 올리는 것 자체를 거부 반응으로 의원직 사퇴하겠다. 예. 의원직 사퇴는 하락해도 못합니다. 한일회담 때 정일영 박사 등 서너 분이 하신 적이 있고 네. 그 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흔히 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삭발하지 말고 단식하지 말고 의원직 사퇴하지 마라. 예. 한 적이 없어요. 네. 예. 삭발하면 머리는 길고 단식에도 나중에 병원에 실려가서 다 살아나고 의원직 사퇴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저는 한국당의 그러한 엄포가 결국 공연불이 된다. 네. 그런 거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충고합니다. 예. 자, 남북미 관계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그 볼턴 보좌관의 입지가 확대됐다고 볼 수 있나요? 뭐 꽤 움직임이 보폭이 넓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화의 창구로 두었던 폼페이오, 비건 네. 이 라인을 약간 후퇴시키고 네. 북한을 공격하는데 볼턴이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략적이건 어떻게 네. 됐든 좀 볼턴 보좌관이 세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비건도 그렇고 뭐 폼페이오도 그렇고 뭐 이렇게 빅딜, 뭐 토털 솔루션 이런 좀 한 방에 끝내자는 볼턴에 가까운 그런 입장도 밝히면서 또 북한과의 외교는 열려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글쎄요, 저도 일괄 탈북을 네. 빅딜로 하는 것이 제일 좋죠. 네.
그렇지만 그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설과 핵무기를 파기해야 되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종이로 하기 때문에 YS처럼 각서 찢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타결이 좋지만은 결국 그러한 합의를 하고 예. 로드맵을 작성해서 타임테이블, 네. 시간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빅딜, 전체 비핵화를 요구했다고 하면은 하노이 회담 실무 접촉에서 비건이나 예. 폼페이오도 그 내용을 북한에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네. 그때는 단계적이었다. 이제 와서 일괄타결 빅딜로 하면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이 3박자로 네. 대화를 하면은 일괄타결 모습이 되더라도 결국 단계적 네. 비핵화의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조금 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얼마 예. 전에 보석이 됐고 예.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석된 이후에 법정에 출두를 했는데 지금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가는 모양입니다. 예. 오늘 그 출석하는 모습을 혹시 보셨는지요? 못 봤습니다. 아, 예. 매우 그 활짝 웃으면서 출석을 했고 지금 막 재판을 끝내고 자택으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석이 자택 거주 제한 조건으로 보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재판을 끝내고 자택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 의원님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도 주변의 어떤 지지와 환호에 이제 활짝 웃으면서 대답을 했고 지금도 손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이런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는 좋겠죠. 그렇지만은 예. 국민들은 저렇게 처음이네요. 저렇게 좀 환영해 주는 사람이 예. 꼭 동원한 거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됩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예. 불행한 일이죠. 네. 그리고 웃는다고 웃겠어요. 속으로는 애가 타죠. 그건 뭐 최근에 전두환 씨가 광주지방법원에 이제 출석할 때 이제 광주 시민들의 비판을 받았고 사과하라는 요구를 들었고 뭐 포토라인이 깨지기도 했고 이제 그런 것과 오늘 상황을 보면 너무 이제 차이가 나서 물론 이제 사람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뭐 전두환 대통령도 이거 왜 이래? 네. 이렇게 5마디 했는데 어제 네. 정준영 가수가 들어오면서는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태도가 예. 좀 반성의 기미를 보였으면 좋겠다. 예. 아무리 이명박 대통령도 물론 제한적 보석이지만은 나와 있으니까 좀 겸손하게 반성하면은 네. 국민들이 또 오히려 이해를 할 것 아닌가 그런 네. 생각 같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주변에서 연호가 나오니까 주먹을 쥐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참 네. 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재판과 관련해서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면 아시는 대로 그 보석을 받았고요. 자택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보석이 돼 있고요. 오늘 보석 이후에 처음 재판이 열려서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판에서 증인으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불출석을 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고요. 이런 흐름이 기존의 보석 전에도 재판이 이제 증인들 출석 문제 때문에 지연되어 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 모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 증인신문 예정돼 있고요. 또 앞으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도 핵심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출석을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마치고 자택으로 귀가하는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박 의원님, 박 의원님께 한 가지
사안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한테 중책을 맡기자 이런 제안이 바른미래당에서 나왔고 네, 손학규 대표가 네, 청와대에서 채택을 했어요. 예. 반기문 전 총장이 받을까요? 저는 받으리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원체 미세먼지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네. 이웃 나라도 전부 문제가 있는데 그분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네. 기후 문제 등에 혁혁한 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국민이나 상당한 미세먼지로 시달리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받으시라고 보고 손학규 대표도 잘하셨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잘하셨는데 네. 그 결과로 꽃을 맺어줄 것은 반기문 총장이니까 꼭 받으리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전 유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그 국제적인 뭐라고 할까 영향력 이런 것들이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중국에서도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대화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오늘 법사위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정부가 중국에 너무 저자세다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반기문 총장이 나가셔서 하시면은 우선 국민도 신뢰를 받고 또 그분이 유엔 사무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어디 치우침이 없이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실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주 잘한 결정입니다. 기왕에 그렇게 할 거면 조직을 좀 국제화하는 건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건 이제 반기문 총장께서 여러 가지 안을 내시겠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잘 협의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기구화하는 것도 인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중국과 이렇게 한국이 한중 무슨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역할을 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중 정부가 협의해서 인공 광물을 하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게 있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기구를 만들어서 반기문 총장이 중재한다고 하면은 중국 정부도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정부도 믿고 우리 국민도 믿고 아주 잘된 일이에요. 반기문 전 총장이 이 기구의 어떤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는 것을 계기로 국내 정치에 복귀할 가능성은 좀 이런 질문인가요? 글쎄요, 그건 저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원체 맛을 보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감사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사적 이용이나 허위 증빙 서류를 낸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예산 집행 지침과 달리 심야나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집행됐으며 사적으로 사용된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점이나 고급 일식 음식점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업무 추진비가 사용된 주점은 모두 집행이 허용되는 곳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 최성호 공직감찰본부장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원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기획재정부, 대통령 비서실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일간 총 45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고위감사 청구 내용에 따라 D브레인을 통해 추출한 점검 대상 19,679건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1,764건의 부당 집행건을 발견하였고 사적 사용 등 개인의 비위는 엄중히 지적하되 아직까지 규정이 모호한 점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모색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던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 심야 휴일 사용은 감사 범위와 동일하여 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나 사적 사용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점 사용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이 주점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 내역을 전부 추출하여 그 적정성을 확인한 바 예산 집행 지침상 집행이 허용되는 업종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안에 12조 6천억 원 규모의 민자 사업을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오는 2020년 이후로 예정됐던 13개 민자 사업을 올해로 앞당겨 착공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기 착공 대상은 평택에서 익산 고속도로와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13개 사업이고 4조 9천억 원 규모의 다른 11개 사업 역시 올해 착공은 못하더라도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난해 마이너스 0.92%의 수익률을 보였던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올해 들어 4%대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2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기금 수익률은 4%로 약 27조 원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의 이 같은 수익률 호조는 국내외 증시의 상승 여파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이후 세계 20여 개 나라가 미국 보잉사의 737 맥스 8 기종의 운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운항이 중단되지 않은 미국에서도 우려가 커지며 해당 기종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형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항공안전청은 보잉 737 맥스 8의 운항 중단 조치는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덜란드 항공당국도 맥스 8 기종의 영공 통과를 차단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벨기에도 보잉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이 기종의 운항 중단을 잇따라 결정했습니다. Also ich denke, bis die Auswertung dieser Unfälle nicht vollständig vollzogen ist und die Erkenntnisse über diesen Flugzeugtyp gereift sind und die Zweifel ausgeräumt sind, ist es die richtige Entscheidung, denn Sicherheit geht vor. 중국, 싱가포르와 중동 국가들도 합류하면서 세계 20여 개 나라가 보잉 해당 기종의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거액의 소송에 직면한 미국 보잉사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잉사가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737 맥스 기종 전반에 대해 조종 제어 소프트웨어를 대폭 수정하던 도중 추락 사고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운항 금지가 내려지지 않은 미국에서도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항공사에 문의해 해당 기종의 항공편 예약을 취소하거나 다시 예약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운항 중단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는 지난 10일 아디스아바바 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추락해 탑승자 157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300인 이상 장시간 노동 사업장에 대한 감독 결과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간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장시간 노동 사업장으로 분류돼 근로감독을 받은 392곳 중 20%인 79곳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은 인력 충원과 교대제 개편 등 개선 계획서를 받아 최대 6개월 이내에 바로잡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로 숨진 노동자 3명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사고 발생 28일 만에 엄수됐습니다. 한화 대전 사업장 정문에서 회사장으로 진행된 연결식에는 동료 직원들이 참석해 고인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유족들은 그동안 장례를 미룬 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으며 한화와 방위사업청, 고용노동부 등과 작성한 합의문이 연결식에서 낭독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우리나라 독립에 기여한 여성과 학생 등에 대해 대대적인 포상을 추진합니다.
보훈처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그동안 독립운동평가에서 소외됐던 여성과 학생 등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고 내년 6.25 전쟁 70주년까지 유엔 참정용사 방한 교류 행사, 현지 위로 감사 행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함께 살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물통에 숨긴 20대 여성과 공범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시신 유기와 은닉 등의 혐의로 28살 여성 A씨와 A씨의 전 남편 B씨, A씨의 동생 등 3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말 당시 21살이었던 피해자 D씨의 원룸에서 D씨를 폭행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대형 물통에 넣고 흙으로 덮어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A씨에게서 범행 사실을 들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4년여 만에 드러났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은 일본에서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사고가 급증하자 일본 정부가 징역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과 관련된 일본의 한 실험 장면입니다. 휴대전화로 이메일을 확인하는 운전자. 도로 옆에서 공이 튀어나왔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교차로에 빨간불이 들어와도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그대로 지나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 상황에서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왼쪽 흰색 트럭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조작하느라 빨간불을 못 보고 교차로로 진입했다가 다른 트럭에 그대로 받칩니다. 튕겨나간 트럭은 맞은편 인도를 덮쳐 아이와 함께 있던 엄마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휴대전화 게임에 빠진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悲劇がですね、繰り返されないように、またぜひ厳罰化に向けてもですね、お願いしたいと。 일본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운전하다 일어나는 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2,800건에 육박했습니다. 5년 전보다 무려 40%나 증가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사고 없이 단순히 휴대전화를 쓰다가 적발되면 벌금만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최고 6개월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 겁니다. 가벼운 사고라도 나면 현재 3개월 이하인 징역형은 최고 1년까지로 늘어납니다. 일본의 강화된 운전 중 휴대전화 처벌 법안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조만간 국회를 거쳐 오는 7월 이전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홍보연입니다. 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가 나가는 장면을 보도할 때 이명박 연호가 나오고 이 전 대통령이 밝게 웃으면서 손을 들어 호응하는 장면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는 지지자가 아닌 과거 측근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더 뉴스 1부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